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성공예감 미디어입니다. 라디오에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유튜브 버전으로 네.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고 재밌게. 재미있으면 좋죠. 네, 대출에 원래 재미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대출 항상 대출은 뭐 위험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대출을 잘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진짜 대출 레버리지 효과 진짜 잘 써서 주변에서 잘 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던가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레버리지 써가지고 다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시고요. 하기사 대출 없이 집 사기는 쉽진 않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금을 해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집 살라고 다시 그때 가보면 가격이 이미 더 너무 올라있고. 올라서 못 사거든요. 예. 그런데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집값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건 네,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도 있고. 네, 하지만 그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실수요자 입장. 네, 그분들은 또 거주를 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이용하면서 또 1주택자분들 비과세도 네.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습니다. 네. 특히 집 살 때 실수요자라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사례를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예전에 정말 집을 쉽게 사신 분이 계셔요.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거든요. 쉽게요? 네, 너무 쉽게 사셨어요. 그래서 쉽게라는 건 저희가 집을 살려고 하면 네. 정말 고민하지 않나요? 뭐 몇 달 전부터. 그럼요.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은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연. 네, 그게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요. 나와 인연이 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인연이 되는 부동산이었나 봐요. 아침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자기 소득이 얼마고 자기 남편 소득이 얼마인데 대출이 얼마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 집 보러 가시냐 그랬더니 이제 사보려고 한다 그러더니 네. 저녁에 계약했다고 바로 연락이 온 약간 거예요. 좀 충동적인 분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맞벌이에. 네, 그러다 보니 자산은 별로 없어도 소득은 높으셨어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때 이제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샀거든요. 와. 엄청 올랐죠. 완전 1주택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대출을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물건이 좋아야죠. 저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좋은 주식을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너무 안 좋은 뭐 그런 물건에 레버리지를 써서 하게 되면 그럼 큰일 나죠.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부동산도 대출 이전에 본인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네, 새 집으로 탈바꿈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도 미리 평소에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대출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좀 공부하고 잘 네. 알아두자라는 측면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대로 네. 대출 받았다가 폭망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에 뭐 대출을 7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7억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출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내 그쵸. 자산 3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보통 대출을 받는 거를 은행과의 공동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행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7억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고 네.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막차 타신 분들 많으세요. 네, 네, 집값이 네, 계속 상승하니까 불안하거든요. 당시에는 네, 그리고 회사에 가면 모두 집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나 뭐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이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출이 40%밖에 안 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럼 나머지 60%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금융권에 대출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 또 시기였잖아요. 작년, 네, 네. 재작년 하면서. 그래서 이분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금리로 잘 세팅을 다시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힘드시죠. 실수요자였나요? 투자. 네, 그분은 집 한 채였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였고. 네, 실수요자였는데 너무 충동적으로 근데 막차를 탄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네, 담보 가치를 하회한다고 은행이 추가 네. 담보를 요구하거나 주식처럼 반대 매매를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네, 살면서 맞아요. 원리금만 잘 갚으면은 사실 문제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약간 평가 손실이 생겼다라는 심리적인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금융권 대출을 쓰셨기 때문에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아, 않았어요. 금리 부담이 더 네, 커져서.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집을 팔고 싶은데 그때는 또 팔게 떨어졌고. 되면 또 손해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냥 팔지 말고 다시 대출을 재설계해드렸죠. 그래서 그나마 났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망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힘든 이제 우리 분들 대표님이 약간 웃는 상이셔가지고 예, 뭐 감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또 이제 불편하시는 분. 아니 제가 뉴스 방송도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가끔 그런 지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웃냐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막 너무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웃어도 괜찮은데 막 심각한 얘기 있잖아요. 아, 막 네네. 뭐 아, 그거 왜 청년들이 막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그냥 웃지 않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럼 그냥 성격이 좋으신 걸로. 네. 그럼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울어? 아, 농담입니다. 재밌게 하죠.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예. 그 최근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아, 분양권이요? 네. 왜요? 분양권이야말로 정말 레버리지의 끝판왕인데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네,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 받고 그리고 잔금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세입자 드리거나 해서 그냥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투자가 분양권 투자인데요. 그나마 아파트는 좀 나은데 저희가 이제 투자 끝물에 이제 수익성 부동산 네, 수익형 네. 부동산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히 뭐 지식산업센터, 아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물건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권으로 계속 돌리기를 할 예정이었죠. 피 받고 팔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시다가 그 거래가 뚝 끊어버리면 이제 마지막 폭탄을 본인이 이제 안는 거죠. 이게 참 좋게 말하면 네, 갭 투자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닌데 폭탄 돌리기 네, 그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실수요도 아니고 완전 네, 투자로. 근데 투기로. 계속해서 이제 그게 가격이 올라갔으면 뭐 마지막 분까지 계속 행복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에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 자기는 분양권을 소유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팔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결국 잔금까지 치게 되신 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했고 대출은 엄청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출 이전에 제일 먼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인 거고 맞습니다. 그 본질이 부동산이니까. 네.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 한해서 좀 요즘 그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2024년 뭐 한 8월부터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되게 강력해졌잖아요. 네. 스트레스 DSR도 있고 네. 아예 은행들 창구 규제를 해서 막 시중금리를 막 높여버리고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실수요자분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하고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아우성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집을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으로 잔금을 좀 미루시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출 총량제라고 해서 그 해당 은행들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얼만큼
대출을 증가시켜라 하는 목표치가 있거든요. 네, 대출 증가율. 네, 그런데 그 목표치를 이미 다 달성을 했어요. 오히려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출을 빨리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싶은 상황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오는 고객님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오시게. 그렇죠. 계속 받다 보면 그 목표치만 더 계속 넘어서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연말까지 중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다른 은행으로 퍼가셔라. 이렇게 일부러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냥 대출 상환하시고 다른 그렇죠. 은행으로 가세요? 네.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목표치를 너무 초과 달성해버리면 정부에서 앞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그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아. 고객을 줄여야 되는 대출 규모를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빨리 보내야 될 판인데. 거의 손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편하게 대출을 규제를 한다. 은행은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려서 뭐 이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페널티 받습니다. 네, 우리 혼나요. 네, 그런 의미가 더 큰 상황이라서. 근데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1금융권이 막히고 있잖아요. 예, 1금융권은 예.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대부분 몰려가셨어요. 근데 2금융권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2금융권으로 또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2금융권 대출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그거를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2금융권도 다주택자 대출이 중단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같으면 빨리 상담하시고 빨리 서류 쓰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급한 사람들에게는 속도전인 거고 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잔금 치르는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일 테고 이 네. 금융권이라면 대표적으로 뭐 보험사, 저축은행 그렇죠. 뭐 이 정도들. 보험사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2금융권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역 농협이라고 해서요. 지나가다 보면 단위 농협, 네. 지역 단위 네, 농협. 상호금융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농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해당 기관들이 전부 2금융권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안 내릴 때는 정부에서도 은행들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이자 장사하는 회사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막 뭐라 하고 땅 짚고 헤엄치게 한다고 막 뭐라고 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막 했었는데 관치금융으로 네. 이제는 반대로 대출 조이라고 금리 네. 올리라고 그리고 네. 막 금리 막 가성금리 올리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고 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죠. 뭐냐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네, 예대 마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금 금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금융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은행에게는 예대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최근에 은행주 주가가 엄청 좋거든요. 네. 그럴 그냥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판을 깔아주는 거죠.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지 그쵸.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네. 근데 이게 참 국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근데 또 한켠에서 부동산은 또 잡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대출이 네네. 부동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예. 저희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특히 코로나 때 기본 5천씩 다 갖고 계세요. 그때 받아놓은 것들. 네, 그거 아직까지 갚지 못하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하면 바로 상한 들어오니까 폐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 금리 인하라든지 세계적으로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가 봐야 돼요? 저희 같은 소비자, 개인, 그렇죠. 기업, 사업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 잡으려다가 자영업자가 죽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자 대출 금리라든지 전방적으로 좀 혜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 엄청 많으신데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은행들한테 너무 주택담보대출 많이 내주지 마라. 네. 이렇게 창구 지도하고 저기 있는 수도꼭지 다 잠가 하고 있는데 음. 정작 올해 이건 이제 국정감사나 의원실에서 나온 내용이긴 네. 합니다만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73%가 정책금융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맞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거고 네.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약간 부양책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또 저렴한 금리도 이용할 수 있게 또 고정금리잖아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새로 다크호스로 등장한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바로 디딤돌 대출의 확대 버전이거든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금 대출을 좋게 만들면 당연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가계대출 줄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이 정책자금 대출은 또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그 정책자금 대출을 약간 틀어막고 있는 그런 정책자금 정책이 대출까지도. 네, 나왔죠. 그 다음 달 2일부터 디딤돌 대출이 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요, 그 소득 규정이라든지 집값이 조금 저렴하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대출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값이 뭐 6억이야, 5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70% 정도 받거든요. 최대 받습니다. 그러면 57에 35, 3억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네. 나는 1억 5천에 내 자금을 마련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대표님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집을 살 때 내가 대출 얼마 받고 그쵸. 내 자금 얼마, 세금 얼마, 계산해서. 뭐 이사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얼마큼 줄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줄어들고요. 5,500만 원이 줄어요. 준다고요. 네. 순감하는 폭이 5,500만 네, 원. 5,500. 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면 70% 대출을 하게 되면 57에 35, 3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는 4,800만 원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3억 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큰 거의 돈을 10분의 1이. 네,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집을 포기하거나 안 사거나 안 사는 거죠. 아예 계약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꼭 사야 되니까 디딤돌 대출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민간은행, 우리 시중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시중은행 금리하고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차이가 큽니다. 적어도 1%에서 2%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민간은행으로 가게 되면 대출이자 내면서 좀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한 10% 정도 더 싼 지역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러면 지역이든 뭐 세그먼트든 너무 달라지니까. 네. 사실 근데, 참. 어렵죠. 근데 이런 대출 규제가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창구지도고 나쁘게 말하면 관치금융인데 물론 이제 그 목적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좀 네. 과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이런 대출 규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연말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특히 연말. 근데 이제 조금 올해는 일찍 시작이 된 거고요. 연말에는 그 대출 총량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총량이 물론 이제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2배가량 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말에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대출을 잘 받으려면 연초에 받아라. 그때가 가장 좋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 대출을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9월이 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항상 연말 되면은 대출 잘 안 나오니까 네. 최소한 여름까지는 뭔가 잔금 치르는 일정 이렇게 끝내야 된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렸다 하시는 예. 분들도 계세요. 뭐 11월 지금 잔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근데 이런 분들은요, 저희 이미 8월, 9월에 서류 다 쓰고 아하. 예, 은행에다가 서류 다 밀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출 신청 그쵸. 심사일 기준으로죠. 네. 아니요, 신청이라도 하면 예. 이제 은행에서는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 예. 이제 신청 이렇게 서류를 저희가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산으로 등록을 하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미리 심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은행이 많고요. 근데 그 심사도 한 석 달 전에 이렇게 심사 서류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잔금 치르기 한 달 전에 대출 그러니까 실행이라고 하죠. 대출 실행 한 달 전이나 뭐 한 3주 전에 저희는 심사해요. 나중에 가져오세요. 또 이러던데요. 그런 은행이 대부분이죠. 예. 보통 한 달 전에 가져오라고 하는 은행이 많아요. 그런데 은행이나 보험사에 따라서 최장 3개월 전에 접수가 가능한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하다. 예전에 규제 막 있었을 때 그런 은행으로 많이 대출을 했어요. 3개월 전에 시행하는 은행으로. 왜냐하면 너무 어디입니까, 불안하시니까. SC제일은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다음 달에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네, 텀은 맞아요. 두고 준비를 네. 하는데 정작 대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한 3주, 4주 그 사이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 텀이. 네. 근데 이제 접수하고 3개월 전에 접수를 하게 되면 빨리 그 서류를 돌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막판에 거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뭐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예를 들면 저희가 대출 심사를 다 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뻘짓이라고 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요? 예, 그 예를 들면 어떤 거였냐면 예. 그분은 정말 소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간신히 DSR을 맞춰놨는데 네. 이분이 대출 실행하기 하루 전에 어디 가서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턱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은행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다 압니다. 은행에 따라서 그날 다시 돌려보는 은행이 있고요. 물론 그냥 넘어가는 은행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걸러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승인이 나면 기표라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하려고 2개월 전에 심사 서류 다 넣고 네. 은행에서도 오케이를 받았고 네. 이 금액 나온다고 봤는데 음. 내일 모레 이사인데 네. 대출 실행 한 이틀 앞두고 신용대출 받아버리면 안 띵동 돼요. 잠깐만요 고객님 와보세요. 네, 그 대출 금액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막 급하게 막 그 대출 다시 이렇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끈다고 하는데 불 끈다고. 예, 꺼버리고 그리고서 겨우겨우 해서 진행이 아.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억 대출 받는데 1,000만 원 신용대출 네. 받은 것 때문에 이게 다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죠. 야. 그러면 뭐 1,000만 원 빼고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은요 그 심사를 딱 2억으로 맞춰 놓으면 그만큼만 딱 진행이 되는 거지 다시 1억 9천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금리도 달라지고 모든 게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네. 그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더 한번 또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그럴게요. 제가 또 이야기 나누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항상 대출이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었었고 그럼 또 연초에는 풀리고 이게 또 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25년 초 되면 또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 이제 연락이 오는 게 1월 잔금은 원활합니다. 은행에서? 네, 12월까지는 안 되겠지만 1월부터는 원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행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영업 목표치라는 것도 있어요. 아, 또 한켠에서는 또 영업 그렇죠. 목표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은행은 당연히 대출을 많이 내줘야 또 맞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음. 총량을 맞춘다고 해도 아니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나는 그쵸. 대출 아예 안 하겠다. 이건 은행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업 목표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저희도 왜 공부를 할 때 그 빨리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일 같은 것도 막 몰아서 확 해버리고 나머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하. 은행 직원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연초에 빨리 영업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서는 좀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하고 싶다. 이 영업 목표치라는 게 대출 금액이 목표치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별로 그 영업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신규 고객을 늘리는데 아하. 몇 점, 뭐 카드가 몇 점, 뭐 적금이 몇 점. 뭐 KPI 점수.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달성을 하고 쉬고 싶은 거죠. 막판에 또 하려고 하면 또 잘 되지도 않고 힘드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네. 1월 1일은 이제 뭐 쉬는 날이니까 뭐 1월 2일부터 1월 3일부터 뭐 바로 그게 대출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표일이 1월이 지나가면 기표일. 예, 가능하죠. 12월부터 이제 심사가 1월은 가능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니까 네, 그거는 가능하죠. 이게 참 행정적인 게 참 한 끗 차이가 너무 되게 커 보입니다. 12월 말은 안 되고 1월 초는 되고. 그러니까 12월 30일 잔금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동산 해보신 분이라면 네.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네. 그 12월엔 잔금 치르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안 팔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막 너무 급하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 막 이렇게 막히고 이러면 거래가 뚝 끊어지거든요. 저희가 8월까지 거래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서울에 그쵸, 있는 그쵸, 부동산들이. 근데 9월부터 뚝 끊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은 사실 부동산 거래 지표거든요. 예. 문의가 들어오면 아 이제 살려고 하나 보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 1월 잔금 하려고요. 알아보러 다니려고요. 그래서 네네. 그럼 1월로 미루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래가 안 돼서 급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라도 살려고 12월 잔금 안 돼요? 막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싸면 무리를 해서라도 좀 금리가 높더라도 12월 잔금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인데 사실 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싸게 급매물을 잡으려면은 연말에 잔금 치러주면 된다.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 왜냐하면 또 그 연말에 또 빨리 급하게 파시는 분이 또 있는 네, 문제여서 이거는. 맞아요. 양도세 아이고. 때문에 뭐 올해 안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하셔야죠. 일단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 난리냐는 거죠. 이게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늘 반복이 되는 거고 1월부터 네. 12월까지는 늘 반복이 되는 건데 연말로 가면은 안 되고 연초에는 또 되고.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정말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까먹게 되더라고요. 연초에도 막 하다가 맞다 연말이 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미리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워요. 이제 대출의 계절성도 알고 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네. 제2금융권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 네. 보험사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럼 대출 받는 거는 일단 대출 금액은 나옵니까? 이금융권 대출이요. 만만하진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엄청 좋았거든요. 좋았다는 건 쌌다. 싸다. 예. 네. 그런데 못 팔아요.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거기도 이제 금당국의 네, 레이더에 그렇죠. 들어와서. 네. 예. 그냥 안 팔고 말지. 괜히 타깃이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파는 걸로. 그래서 거의 접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금융권에서 열심히 했었던 새마을금고도 너무 많이 한도가 소진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은 아예 거절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금융권도 제가 알기로는 24년 뭐 9월이나 10월까지는 풍선 효과로 인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는데 네. 근데 정책 당국에 딱 보니까 너네 그러지 마. 그래서 거기도 아예 안 됩니다. 저희도 네. 손님 오지 마세요. 네, 이러고 맞아요.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다주택자부터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주택자부터.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에요. 네네네.
지금 이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80% 가량 집단 대출인데 저희가 그 대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쵸, 그쵸. 이거에 대한 잔금을 하려면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이것까지 현금으로 해라. 이러면 누가 분양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1금융권에서 저희 이제 그 집단 대출 안 하려고요. 이러면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금융권도 대출을 줄여라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어디냐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들어보셨죠? 둔촌주공. 예. 네, 둔촌주공 1만 2천 세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 그 잔금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은행이 다 몰려갔어요. 대출을 해야 이익이 나니까. 이번 그 규제 직전에.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규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한도 소진도 빨리 되고 그리고 한도를 조금밖에 못 풀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빨리 대출을 신청을 해라.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디에서 이제 뭐 단독 달고 뉴스가 나왔는데 신한은행이 그 둔촌주공에 1,0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푼다라고 해서 무슨 뭐 큰 뉴스처럼 나왔는데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1,000억 원이면 사실 진짜 너무 조금이죠.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수조 원이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는 뭐라 해야 되나 대출의 수요와 공급이 완전 이제 꼬여버린 거네요. 네,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좀 심각하게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줘서 많이 한 거죠. 네. 이거 참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분양을 받으신 분들 부동산 네. 실수요자들이 이 또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리기는 풀립니까? 뭐 대출이 아예 안 되진 않으니까 이제 예. 금리가 이제 싼 은행 순서로 점점 소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보니까 광주 농협 중에 한 지점이 4.2%대로 금리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바로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4.2%면 진짜 좋은 금리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 단위 농협이 한 1,600개인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역별로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막 김포 농협, 부천 농협, 평택 아니에요. 농협. 들어와 있어요. 집단대출 은행이 이제 한 곳에 영업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곳들. 그렇죠. 이제 부스가 있어서 다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소유자분들은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어디 가면 좋을까? 무슨 이렇게. 전시회 박람회도 네, 아니고 부스 맞습니다. 네, 모델 하우스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간을 보죠. 네네. 나는 뭐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부수 거래가 너무 많네. 저기는 금리가 너무 높네. 뭐 이러면서 간을 봤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데서 빨리 괜찮다 싶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이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맞습니다. 대담을 하면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라는 표현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항상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12월 들어서면 더 심각했는데 올해는 너무 빨리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네요.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